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플레이션 시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자료, 인플레이션 시대 불을 지키는 법, 발췌의 내용을 토대로 할 건데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산을 좀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전략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뭐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당신한테 주는 진짜 핵심 통찰이 뭔지 그걸 같이 찾아가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 요즘 뉴스 보면 미국 관세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다른 주요국들이 금리 내릴 가능성 얘기도 있잖아요. 시중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인데 이 자료에서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 꽤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해서 울게 될 건지 아니면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웃을 수 있을지. 이 자료 보니까요, 좀 마음 아픈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딱 오면 가장 큰 타격받는 분들, 안타깝게도 은퇴하신 분들하고 또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딱 지적을 해요. 그렇죠.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저축액.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내가 2억 원을 딱 쥐었어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막 엄청 올라서 4배가 됐다. 그럼 그 2억 원이 실제로는 예전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평생 모은 건데 순식간에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네요. 진짜 호탈할 것 같아요. 월급 생활자도 비슷하죠. 뭐 월급은 그대로인데 커피값, 점심값, 월세 이런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 수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거기다 요즘 AI 때문에 내 일자리 괜찮나 이런 불안감까지 더해지면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서 또 짚는 게 한국은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의 집값 변동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랑 발표되는 숫자랑 차이가 좀 크다. 이 점도 꼬집고 있고요. 네,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때문이죠. 내가 가진 고정 수입이나 저축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자료가 딱 제시하는데요. 모두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랄까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역설적이네요. 다 힘들 줄 알았는데 웃는 사람도 있다니. 그럼 누가 웃는지도 알아봐야겠네요. 자료에서 몇몇 집단을 딱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인플레이션 오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도 가벼워진다. 뭐 이런 논리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쳐볼게요. 만약 매년 물가가 꾸준히 2%씩 올랐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10년 뒤 지금 시점에서 그 5천만 원 빚의 실제 가치는 대략 한 4,100만 원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개선이 나와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5천만 원 갚아야 하지만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체감하는 부담은 거의 900만 원 정도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와, 빚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파도를 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두 번째로 자료가 지목하는 수혜자는 보험사라고 하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료 분석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보험사가 나중에 고객한테 줘야 할 보험금 있잖아요. 그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줄어든다는 점. 둘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보통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는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주로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운영해요. 금리가 오르면 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줘야 할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드는데 굴리는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급활동 가치는 떨어지고 굴리는 돈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집단은 누군가요? 세 번째는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 왔고 달러는 현재 세계 기축통화니까 그 지위가 확고하잖아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해지는 시기에는 이런 실물 자산이나 강력한 통화가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걸 쭉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누구한테는 평생 모은 자산 가치가 막 녹아내리는 위기가 되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빚 부담이 줄거나 가진 자산 가치가 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네요. 정말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군요.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모두에게 닥치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내에서 부가 이동하고 재분배되는 현상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현금만 가지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금이나 달러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자산, 이걸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조언하는 것처럼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요. 미래에 확정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 같은 것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전략,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웃는 사람, 우는 사람이 갈린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당신은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개인들이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구성할 때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자산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서 언급된 자산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미국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면 기준금리를 꽤 공격적으로 올려서라도 달러 가치를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그런데 골디바 같은 실물금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에다가 세공비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대안으로 KRX 금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인데요. 여기서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요. 또 증권사 HTS나 MTS,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처럼 아주 편리하게 1g 단위로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물금을 집에 보관하기 좀 부담스럽다면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금 통장 만들어서 KRX 금시장을 통해 조금씩 금을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세 번째는 원자재 관련 ETF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 약자인데요. 특정 지수나 여러 자산을 묶어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금 캐는 회사 주식이나 원유 같은 에너지, 옥수수 같은 농산물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ETF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재들은 보통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원자재 가격은 경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의 일부만 분산 투자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번째로 언급되는 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변동성은 훨씬 더 커서 마치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쓴 것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암호화폐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일 뿐이니까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흔히들 인플레이션 오면 실물 자산인 집값도 당연히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경고해요.
잠시만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인플레이션이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왜 신중하라고 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금리와 정책이라는 변수예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가장 먼저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집값이 계속 올랐다는 그 부동산 불패 신호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반드시 반복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특히 금리나 정부 정책처럼 강력한 변수가 작용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더욱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 자료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랑 정책이라는 변수 때문에 부동산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산 종류별 전략도 흥미롭지만 사실 이 자료에서 저한테 더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런 투자나 재테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 장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내 돈이다 라거나 주식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자료는 이런 생각이 자본주의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자는 거죠. 반면에 자본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시장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가치를 불려나가고 그 흐름을 이해하고 올라타는 사람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언제까지 땀 흘린 노동의 대가만이 정당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에만 갇혀 있을 거냐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누군가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데서 멈추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자본의 흐름을 배우고 이해해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이런 대비를 보여주면서요. 네,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무조건 위험하거나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물론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아무런 공부나 분석 없이 그저 감이나 소문만 믿고 뛰어드는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 자료가 강조하는 건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예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환율 변동은 뭘 의미하는지, 새로운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분석하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돈이 단순히 땀의 대가로만 교환되는 게 아니라 자본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인 거죠. 자료의 논지에 따르면 이런 금융 지식을 배우고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며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것은 더 이상 일부 부자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즉 필수 생존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사회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의 재분배 현상일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단순히 현금이나 예금만 고집하기보다는 달러, 금, 원자재 ETF,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살펴봤고요. 특히 부동산은 불패 신화에 기대기보다 금리나 정책 변화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전략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땀 흘린 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시스템을 알아야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본은 잠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신이 잠자고 쉬는 동안에도 당신의 돈이 스스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려면 바로 이번 주에 당신이 이 복잡해 보이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더 찾아보거나 오늘 이야기 나눈 용어들 있잖아요. ETF, KRX 금시장 같은 거요. 그런 걸 검색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실제 당신의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보호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